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공범들이 구속돼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사유들입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0년간 물증 없애기와 주변 입단속 정황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 도곡동 땅과 관련한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졌을 때가 그렇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이영배 씨가 차명 계좌를 관리하던 명의 대여자 A씨를 빼돌리고 입단속을 지시한 게 알려진 겁니다.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는 A씨에게 입마금 대가로 4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BBK 특검 수사 때도 다스 본사에서 상당한 분량의 문서가 파쇄됐다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이병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목록과 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말에도 수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2013년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동영 씨에게 요구해 이 회장 명의로 된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스 직원들에게 이 회장 앞으로 나온 배당금을 해당 통장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 부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배당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시영 씨는 배당금 중 수억 원을 전세금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남댁 권영미 씨가 받은 다스 배당금도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직이 이병모 씨가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배당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과 권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로 각자 지분을 더하면 70%가 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정황에 대해 다스의 실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서 밀려나 광야를 헤맨 지 10년이 됐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BBK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1년 감옥 생활을 했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잃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민주당 복당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BBK 무죄인과 동시에 당원 자격은 자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10일 전 바로 이곳에서 저는 이런 주장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안에 악의에 가득 찬 허위 보도는 저를 가장 추악한 덫으로 올감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철조망을 뚫고 이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데 10여일이 걸렸습니다. 살점은 다 뜯기고 피는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친정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입니다. 온갖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저 정봉주를 막지 못합니다. 서울시를 위한 10년 동안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 저는 이제 천만 서울 시민의 손을 잡고 서울의 미래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저 정봉주 울지마 정봉주 힘내라 정봉주. 이명박과 정면으로 맞서 다스와 BBK 진실을 외쳤습니다. 즐겁게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 정봉주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정봉주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9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고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오늘 폐막하죠. 네, 어제 아이스하키 예. 이탈리아랑 감동이었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눈물 막 펑펑 흘리고 마지막에 동메달이잖아요. 네. 아이스하키가 워낙에 이제 격투기 수준이잖아요. 네. 그 얼음판 위에 격투기 수준인데 이분들은 진짜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막 온몸을 다해서 투혼을 다해서 경기를 했고 그다음에 끝난 뒤에 대형 태극기를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 안에 깔고 애국가를 다 함께 합창을 했어요. 그 보러 온 국민들과 함께 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네. 아이스하키 보면 경기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눈물 나던데 장애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썰매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진짜 힘들겠다. 네, 진짜 힘들고. 생각 네. 그러니까 같이 그 경기를 보면서 호흡하는 것조차도 호흡하는 것도 힘든데 그분들은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응원전도 되게 볼만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앉아있는 쪽에 우측에 한 100여 명의 분들이 조용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왜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경기 관람 후에 백백에다가 태극기 두 개 걸고 막 이렇게 힘차게 걷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한 100여 명의 아저씨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태극기도 안 흔들고 가만히 앉아 계셔요. 왜 그렇죠? 제한군인의 왜 복장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태극기를 안 흔들어서 제가 어저께 생각을 딱 한 게 이제 드디어 그때 왜 탄핵 반대하던 분들이 서서히 소멸해 가잖아요. 그때 이제 촛불을 들고 저희가 태극기를 사실은 촛불 때문에 두 손으로 다 못 들어서 한 손에 피켓, 한 손에 촛불을 들었잖아요. 이제 촛불 들 일이 그닥 없다고 보면 이제 태극기 집회를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저께 현장에서 봤어요. 무슨 말씀 하실래나 했네. 이거 근데 김정숙 여사 그 부분은 진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 네 분이 같이 이제 응원을 했는데 관중석에서는 처음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제 전광판의 화면으로 이제 대통령님과 여사님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일어나신 분이 김정숙 여사님이에요. 복장도 윗옷이 아이스하키. 먼저 일어났다는 건 아마 환호? 환호가. 그러니까 워낙 경기장에 늘 계셨으니까 패럴림픽 경기장 응원을 했으니까 여사님에 대한 인기가 사실은 현장에서 훨씬 익숙했겠네요. 죄송합니다. 대통령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저께 현장을 목격하고 대통령은 굉장히 머쓱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응답하고 여사님은 양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복장 경쟁에서 졌어요. 이미 동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복장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사인한 걸 입으셨고 대통령님은 평복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어저께 두 분의 경쟁에서 영부인이십니다. 영부인 남편 문재인이십니다. 이거지 뭐.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하시니까 관객들이나 선수들이 진짜 응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힘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본인이 예술을 하신 분이라 갖고 있는 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3월의 눈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오현경 선생이 하시는 굉장히 감동적인 연극이에요. 근데 그날의 연기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현경, 손숙 두 분이 했는데 손숙 선생을 오랜만에 뵈려고 끝나고서 대기실에 갔거든요. 근데 나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 와 계시더라고. 우리 김정숙 여사. 진짜 열심히 하시네. 곳곳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슬슬 다니시고. 문화예술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금요일 날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4% 나왔는데 비하인드로 김정숙 여사 지지율이 95% 나왔습니다. 나머지 5%는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고요. 이명박 지지율은 없습니다. 그 비하인드는 믿을만합니까? 비하인드니까요. 이거는 뭐 루머라고 하죠. 만들어낸 뉴스. 근데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0%잖아요. 마이너스인 거죠. 참 진짜. 이거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방송하는 일요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밝으면 언제 이명박 구속영장이 나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명박 구속영장 치는 날짜 5월 화 수 목 언제로 보십니까? 이건 그냥 재미삼아 내기하겠습니다. 20일. 20일 네. 화요일. 네. 원장님은요? 내기를 위해서 21일 수요일. 21일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은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은 게 14일이니까 딱 일주일 되는 게 21일이거든요. 한다면 21일이. 20일 다시 저는 수정 20일 날 해서 21일 날 지면에 도화 각 언론 지면에. 이거 그냥 시간의 기다림이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요? 구속영장 청구도 그렇고 발부도 그렇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씨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고 해서 결국엔 나오는 이야기가 이명박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10만 달러 건 외에는 다 부인했다 그러는데 갔다 나와서 지금 바뀐 기류는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본다는 게 그 이명박 쪽의 기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죄가 20가지인데 어떻게 그거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인정도 안 했는데 자신의 수수 혐의도 인정도 안 했고 다 가족 특히 뭐 이상은 형님한테 67억을 빌렸다 때 이상은은 모른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최측근들도 다 지시에 의해서 했다 했는데 지시한 바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이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심지어 2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뭐 꼽 징역 곱하기 100회도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정말 자세하게 검찰 조사받는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나오는데 그중에 다스 법인카드 부분이 검찰 쪽에서 나온 거더만요. 저는 그 어떤 언론사들이 특종 발굴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명박 씨가 들어가서 조사를 딱 받는 과정에서 실소유주가 사실 아니면 부인이 이렇게 10년 동안 4억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명박 씨가 허를 찔렸다는 부분이에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검찰이 그걸 물으니까 좀 당황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형님이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형한테 밀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핏 본 것 같은데 친척들이 썼다 이렇게 대답을 했나 그렇죠. 보죠. 사용처가 주로 외국에 나갔을 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백화점 썼는데 이제 카드를 쓴 시점이 김윤옥 여사가 외국 나갔던 시점하고 똑 떨어진다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하기는 아예 그냥 친척들 며칠 쓰도록 카드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디에 나왔더라고. 근데 뭐 지금 말씀처럼 그런 거는 뭐 사용처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외국 나갈 때 카드 쓰지 말라고 빌려서 쓰지 말라고 현금으로 다 쓰라고. 다 쓰라고요? 다 쓰라고. 다 쓰? 현금 쓰고도 얼마나 부족하면 카드까지 쓰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대선 나가가지고 이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딱 제기되는 순간 그 후로부터 2007년까지만 썼다는 거죠. 네. 그 후로부터는 안 썼다 그러는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다스 실소유주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김윤옥 여사만 쓰는데 참 그 좋은 집안이에요. 보면은 그런 논리가 있죠. 다스가 가족 회사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명박 씨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상은 씨도 법인카드를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회장님도 못 쓰는 카드를 이명박 부인은 회에 나와서 펑펑 쓰고 야 뭐. 우애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제수 씨에 대한 우애. 제수 씨를 특히 사랑하시요. 이명박 부인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발행하시는 본인도 못 쓰시는. 옛날 같으면 가족 사이네.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이명박 수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 뇌물이나 다른 쪽에서 받은 사적 용도의 어떤 뇌물보다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 뭐 이렇게 반 정도는 다스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것인 경우에 예를 들어 삼성으로부터 받은 뭐 뇌물 있잖아요. 소송비 같은 거. 나머지 다스랑 얽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그게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사실상 인정이 되면 이명박의 웬만한 죄들은 다 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인 그 예상은 다음 주 내일부터 해서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했을 수도 있죠.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검찰이 MB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컨대 뭐 20일이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사를 조사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수사의 원칙으로 보면 조사를 끝내놓고 영장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음 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말 같은 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조용히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거든요. 저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재판 때 일요일 날 비공개리에
조용히 들어갔다 나왔어요. 요새는 카메라들이 집 앞에 24시간 안 있나요? 있겠죠. 뭐 방법을 강구하겠죠. 차는 사실은 뭐 여러 차가 있고 블라인드 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 측에 대한 뭐 이런 그 언론의 관심도는 주목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해야 돼요. 했을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언론의 일반적인 예상은 이명박 소환 후에 부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구속영장 치고 나서요? 그럴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 그래서 뭐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오후에 나왔거든요. 한 7시간 조사받고 저는 그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비공개 조사는 이제 날짜도 사실은 조금 미리 늦춰놓고 한다고 해놓고 땡기는 그렇게도 수가 하고 있어요. 네. 또 언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움직이는 날 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뭐 방문 조사할 수도 있다, 서면 조사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서면 조사로 할 경우는 검찰이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걸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녹화, 영상 녹화기까지 들고 갈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용을 받은 영부인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정말 희한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도. 민주적인 질서에 의한 그 선출 이후로는 없는 거죠. 최초의 분이죠. 지금 그 성동조선인의 뭐 해서 이상주 통해 가지고 5억 원 받은 부분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경천 동지알 뭐 요즘에 명품백 안에 들어있는 돈. 명품백 안에 해서 뭐 강기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멕스 수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 그 대우조선해양 그 건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네. 100달러짜리로 이제 꽉꽉 채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정말 돈 좋아하시나 봐요. 싫어하는 분 있나요? 전 싫어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뭐 제가 현금이기 때문에 네.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금. 참, 네. 원장님 돈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 좋아해요. 출연료 좀 많이 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욕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도 돈 좀 벌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때 제 자산이 원장님보다 많은 한 뭐 몇십억 정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회사 지분이네 뭐네 해갖고. 근데 피크점에 올랐을 때 사실은 제가 쓸 수도 없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주식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혼란은 다 날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철학적 관점이 생겼어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이명박 씨가 이걸 어느 시점에서 스톱을 했어야 되는데 스톱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결국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늙어갈수록 적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런 철학적 관점이 꼭 돈이 없어진 다음에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어. 평생 갖고 있잖아요. 늘 갖고 있으니까. 온몸으로 갖고 있으니까. 두 분들 왜 재산 공개 해보신 적 있죠? 네.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나 궁금해 죽겠네. 검색 안 해봤네 내가. 저요? 신고할 때? 2억 5천에서 3억. 네. 진짜 이쪽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아니요, 우리 쪽에도 부유한 사람 많아요. 최근에는 많아졌는데. 네, 많아요. 그 진짜 눈물 날 때 있어요. 재산 공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이쪽에서 민주운동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마이너스도 있고 2억 5천이면 이 동네가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집 한 채 값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월세 살았거든요. 강남에서.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럼 압구정동역. 그럼 우와 그래요. 그래서 월세인데요. 우와. 이제 알았네. 우리 김현 대변인의 그 현금 보유는 현금이 많은 게 아니라 현금만 조금 있는 거네. 아니 그렇죠. 다른 건 없이. 부동산도 없고. 지금은 있어요. 저도 저기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진짜로? 저 지금 있어요. 푸나님. 안산 선부동 동명벽산 블루밍 아파트 108동 203호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뭔데요? 어떻게 보유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 국회의원 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미력 하나만. 그러고 융자 내가지고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1억은 융자. 지금 김윤옥 같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한 번에 5억 받고 이러는다는데 지금 총 재산해봐야 그게 겨우 3억 정도인 거잖아요. 겨우 3억 아니고요. 3억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괜히 눈물 나고 불쌍하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만 해도 뭐. 근데 검찰 조사받고 구속되는 사람이 더 눈물 나는 거죠. 한때나마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마음 편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관점도 대부분 없으면 생기더라. 우리 지금 바나나 우유 넣고 하잖아요 아침에. 바나나 우유. 근데 마음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소환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마음 행복하진 않아요. 아니, 행복한데.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금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아니 직장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 이명박처럼 돈이 많을 가능성은 없어요. 따박따박 월급을 모은다거나
부지런히 뭔가를 저축한다거나 재테크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 권력 가지면 누군가가 당연히 갖다 주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인이건 남편이건 막 받아 챙기고 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건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10건이나 드러날까 말까 한 게 뇌물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차명으로 숨겨놨을 가능성 참 생각하면은 참 저기는 근데 뭐 권력을 잡은 후에 뇌물 이전에 부의 축적 과정 자체가 워낙 독특한 과정을 많이 거쳤을 거예요. 70년대부터 정주영 회장 모시면서부터 그래 왔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쪽 분의 어떤 정치인이 유력한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았다 그러면 민주 진보 세력 전체가 망하는 그런 느낌 우리요? 정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아니면은 그 정보 사찰 기관에서 기무사나 이런 데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미행 감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제법 많은 분들도 있긴 있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운이 좋아서 집안에 돈이 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저 김병관 의원은 이제 지금 1위가 김병관 의원 맞죠? 네. 현역 중에 거기는 뭐 사업을 자기가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사실 쓸 현금 별로 없을걸요? 다 대부분 다 주식이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당장 검찰의 소환을 하루 이틀 앞두고 있는 사람 입장과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방송하는 입장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가치도 높고. 근데 왜 저는 대법원 재판이 안 잡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회적 여론도 등을 업고 있고 구속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국정원 그러네. 개입이잖아요. 정치 개입이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돈은 빼고라도 어쨌든 그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으니까 검찰이 철회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 몰라요? 대법원에서 결론 내려주겠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대통령 개헌안 이야기인데요.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개헌안이 21일 이후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그 베트남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이 22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갔다 오셔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국민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걸 던졌죠. 지금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못 받을 걸 던지면서 개헌하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개헌이 지금 청와대라든지 쪽에서 정치적 아젠다로서 확실히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던지시더라고요. 화제가 되는 걸로 더 이슈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건 새가 날아든다에서 앞으로 주제를 개헌 갖고만 계속 한번 하셔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직 개헌이 안 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지죠. 언론에서 이제 의도가 보이거든요. 개헌특위 같은 데서 이렇게 아젠다를 던지면 뭐 수도를 명문한다든지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한다든지 뭐 4년 중임제 뭐 연임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던지는데 이명박 이슈가 좀 굉장히 크게 묶여있는 상태라서 이슈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국민들은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90%잖아요. 그다음에 개헌해야 된다는 80%고요. 그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중임제가 50% 가까이 이제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꼼수에 꼼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6월 달에 여야 합의해서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하는 것만이라도 어쨌든 피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6월 달에 여야를 합의한다. 그럼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되려면은 7, 8대 논의를 해서 늦어도 9월, 10월 이때 이제 처리하는 건데 9월, 10월이면 정기국회잖아요. 정기국회 가지고 또 뭐 기간 설정하고 그다음에 뭐 해당 국정감사 피감 기간 막 논의하고 이런 기간이고 또 지방선거 끝나면은 당이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바미당이든 어저께 결정한 원내교섭단체가 된 이 정당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임기가 5월 중순이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선거가 또 있고 그러면은 6월 달은 상임위 배정 문제와 그다음에 교섭단체 간의 그런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는데 이때 무슨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발의를 1차 저지하자라는 게 그 목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리 없이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일정상 6월 개헌과 동시 실시를 하기 위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면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 지지로 놓고 보면 저는 뭐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치권과 그다음 분권권 그다음에 권력구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한 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여야는 협상을 하고 그래서 6월 13일 날 동시 실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국회에서 내놓지 않으면 저는 크게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개헌특위 부위원장 가끔씩 나오시거든요. 우리 방송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켜야겠다 부분도 있지만 6월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사실상 개헌이 못한다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 말씀하셨지만 그냥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논리적으로만 보면 원래 약속대로 정해진 대로 해서 동시 투표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야당의 일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반대를 해서 도저히 그때는 못하겠다. 그런 반대가 뭐 옳고 그르고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를 떠나서 그렇게 나오면 그럼 내용은 합의해 놓고 선거 때 너네가 그렇게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니 그거 아닌 때 그럼 이걸 처리하자라고 밀어주거나 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면 사실은 그냥 수년되면서 무산될 그렇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유야무야 되면서.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디어 있잖아요. 지방선거 대선은 일단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타이밍상. 그러니까 4년 이제 뭐 중임제 이렇게 되면 동시에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고 딱 2년 터울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대로 놔두면 지금 다음 대선하고 다음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약간 다른 날짜에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거의 같이 하는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는 부분이 지방선거에 약간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이번에 보궐선거도 그 보궐선거 평시로 가면 4월이고 지방선거 6월이니까 4월달 6월달 안 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그대로 가면 지금 다음번 대선은 우리가 2022년 3월이잖아요. 3월이죠. 그러고 지방선거 6월이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 개념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딱 어느 정도 이렇게 타임 맞을 것 같고요. MB 이슈가 좀 소멸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게 뜰 상황이잖아요. 다른 거 지방선거 공천과 개헌 이슈가 두 개가 맞물려서 지금 6월 달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공약도 못 지키고 밀리는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정부에 대한 AS 차원에서라도 국민적 여론이 개헌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약속 지켜라 이런 식으로 국민적 요구가 번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도는 아니죠. 알겠고요. 어쨌든 개헌은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권력 구조만 얘기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돼야 되고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 목표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력 구조가 바뀐다고 한들 본인과는 사실상 무관한 개헌이지 대한민국의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바꿔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또 받드는 게 대통령의 임무이잖아요. 지난번에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까 국회가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야당들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딜레이가 된 거라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6월 달에 하겠다는 일단 그 약속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머지 세세한 조항들 중에 권력 구조 정도만 사실 합의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알고 보면 뭐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한다가 아니라 안들은 많이 있으니까 선택의 지점이 나와요. 걸자만 네. 정리만 되면 대부분 금방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국회가 발의하는 거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자유한국당만 빼면 발의 숫자는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 통과되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라 치더라도 지금 그 3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3당이 6월 13일을 기점으로 놓고 발의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개문 발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거는 압박성의 성격이 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그런 그 3당이 실제 상황으로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발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국회의 각 정당들의 생리나 또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만 그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약속 사항이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하자는 뜻이 있었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재 개헌을 할 수 있냐 아니냐 또 하자 말자 언제 하냐 이것이 주로 쟁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발의를 지금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할 수밖에 없다 또는
발의에 준하는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이걸 할 수밖에 없겠구나 보이는 점은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개헌의 내용이 뭔가 개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1987 체제라고 얘기했던 것을 30년 이후에 2018 체제라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본권의 방향은 어떻고 분권의 방향은 어떻고 이런 것이 큰 그림으로 한번 던져져야 지금 아까 프라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논의됐던 것들이 딱 제시돼서 이런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돼야 사실은 비로소 우리가 전체 그림을 놓고 이렇게 논의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어떤 공론 또 사회적인 토론을 만들기 위해서도 전체 그림이 한번 제시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것이 정치권 내부에서의 어떤 찬반 이런 것 때문에 설령 만약 나중에 진도가 못 나가더라도 국민 전체적으로 그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라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개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 가령 총선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필요한 길이다. 전 이렇게 보고 아마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대통령 발의 개헌이 나왔을 때는 국회를 좀 압박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날짜가 점점점 가면서 이러면 진짜로 우리가 한다? 이런 느낌까지 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 국민적 여론이 관심이 막 생기게 되면 국회도 어쩔 수 없이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못한 게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더 두려울 것 같아요. 저쪽 입장에서는. 지금 74% 정도 나왔다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사람 만나는 분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이 회담 한 것만으로 5년 업적 다 채웠다고 할 정도의 마일리지를 쌌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정례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나 참여정부 때는 일회성으로 그치면서 그것이 제대로 승계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정례화란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실은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 정례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일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얘기를 하자.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 한일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북일 회담, 북일 외교해서 납북자 문제든 그러니까 외교적 현안을 좀 다루도록 하시죠라고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베가 네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하면 남북 정상이 정례하러 만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상컨대 1년에 한 2-3번 그다음에 북한 노동당사에서 전화로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전화로 대화를 나눈다 중요 현안마다. 그러면은 정말 전 세계를 쫙 블랙홀처럼 남북 정상이 많은 것을 주도해 나가고 하다 보면 그냥 벅차지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정말 좋아하는 분한테 더 빨리 좋은 세상이 돼서 평양에 가 계시면 제가 자주 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 좀 TF도 청와대에 꾸렸잖아요. 저희도 더불어민주당도 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근데 면면을 보니까 사실상 내각의 한 반 정도가 들어간 그런 느낌이고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라인으로 통화 한번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이것도 하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이명박 구속시켜놓고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이슈에 또 묻어갈 것 같아서 개헌이 여기서 어떻게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은 개헌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박수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이 그게 아니라 찌질하게 나오면 야 너네 좀 닥치고 있어. 안 그러면 탄핵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내분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2, 3, 4를 늘 얘기하잖아요. 때처럼 2, 3, 4 개헌될 것 같아요. 어쨌건 저는 이제 7공화국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6공화국이라는 것을 30년 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숫자도 유려한 7자로 한번 좋은 나라 의미에서 해보고 싶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개헌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잠깐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광역 후보들을 모아서 면접을 봤더니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박종희 같은 사람들은 홍준표 때문에 당이 선거가 안 된다고 대놓고 디스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광역 17곳 중에서 8곳에 전략공천하겠다. 이걸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후보를 그대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마땅한 후보. 경선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등등해서 8곳 정도는 전략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서병수는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도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불구대천지 절대 저기는 원수인데. 주기 싫다 뭐 이랬던 건데 결국은 글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만큼 처져 있냐 이렇게 느낌이 분위기가 경선하는 지역이 2곳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그것도 뭐 정리를 곧 하겠죠. 뭐.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지금 3선대 면입 못하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뛰어들고 뭐 하다못해 구미시장 남유진 이런 사람도 뛰어들고 그랬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내가 나가볼게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나가는 곳을 3곳으로 결정을 했더만요. 다른 데서 현역 의원 나가지 마 이런 정도인데요. 3군데입니까? 네. 경남, 충남, 인천. 한 군데만이고요. 사실은 확정적으로 뭐 일단은 당에서 만약에 지금 경선은 여러 군데 하는데 전략 지역은 우리가 불리한 지역의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유리한 지역은 경선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경남은 아예 지금 후보가 현역 의원이 없는 거죠. 후보 중에 그러니까 지금 뛰겠다는 김경수 후보는 예, 3월까지 고민을 정리를 해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3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남은 지금 주저앉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일당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숫자가 한 맥시멈 최대 3석까지라고 본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어서 그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선거 실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라인은 결국 이제 대표 사무총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총장 입장에서 한 3석 정도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가령 전남을 가급적 현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계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여기는 현역 돼 여기는 나가지마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 경선에서 현역이 경선을 붙어 있는데 그게 꼭 된다고 지금 보기도 애매하고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 고민이 좀 있죠. 이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럼 대한. 두 분이 보시기에는 경남의 김경수 의원은 나갈 가능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크죠. 매우 크죠. 네. 부산 경남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면 부산도 분위기가 제가 주말에 내려갔다 와보니까 정말 여론도 여론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계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후보만 결정되면 서로 간에 한 팀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산시장 만들겠다거든요. 최초의 정권 교체인데 부산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정말 역사적이죠. 그러니까 PK에서 또 우리가 생각보다 울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울산도 부울경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으면 그동안 이제 낙동강 벨트가 2012년도였던 거고 2016년도에 이제 한 1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그쪽 지역이.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지방선거는 개헌과 동시되면서 자치분권 강화가 있고 또 하나가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을 했고 목숨을 건 단식으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깨고 싶어 했던 지역 타파 균형 발전 이거잖아요. 그 꿈이 이제 일단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뤄진다면 정말 반쪽만 이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리를 좀 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건 다음번 총선인데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사기 정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 경남에서 그 김경수 의원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꼭지를 따주지 않으면 울산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희생을 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이 성과를 내면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만약에 6월 13일 날 저녁에 지도를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 정도의 빨간색 뭐 한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뭐 파란색 정도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새가 날아든다의 파란색이죠. 그러니까요. 뭐 여담인데 자유한국당이 전에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까지는
파란색을 썼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란색을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의 정치적인 이유로 파란색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거 새누리당 하면서 빨간색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김한길 대표 체제일 때인데 저쪽이 빨간색을 가져가니까 파란색으로 바로 바꾸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이 내색이 된 거예요. 아, 이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란색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태극 문양의 남북이잖아요. 남북이 빨강 파랑인데 딱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죠. 한반도기도 파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도 선거 끝나는 날 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당이 뭐 미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민주당의 지방선거가 조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선거의 목표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 쪽으로부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초에 각종 여론조사하면 거의 싹쓸이 수준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때 그때 당의 선거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이른바 9+알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엄살을 섞어서 신중론, 내부 경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뜨고 업되고 낙관되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여전히 뭐 그런 9+알파는 유지되고 그 이상 가야 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문제에 대한 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촛불 대선 이후에 최초의 전국 선거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부터 이어지는 연체의 전체 흐름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남북관계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미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과 진보로 나아가자라는 흐름 속에서의 첫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역사적 선거에 갚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역사적 승리를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최근에 한번 깨달아 본 게 있는데 국민들은 좋아하는 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가량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뭔가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당의 악재가 터졌을 때 실제로 지지를 뺀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지율이 빠질까 봐 더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 결집을 있었어요. 하는 거죠. 네. 그게 박근혜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지방선거 때 사실상 박근혜 완전 망했네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느끼는 것도 국민들은 그런 현명함이 있더라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정말 잘 선택해서 이기는 후보를 선택해서 기반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교체가 안 되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이고 나머지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게 이제 대략 한 3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분포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소위 자유한국당 계열이 50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이고 나머지 정의당이나 등 해서 10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낸 건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바꿔내면 고착화되는 거죠. 저희 50의 지지율이.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이고 우리가 50이고 선거는 다당 구조니까 이 구조가 유지가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도 50대 나머지면 소선거제가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에 있는 의석수에서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도 일정하게 성과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호남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의석수가 지금 121석이잖아요. 그러니까 23석이 그렇죠. 빠져 있어서 그렇고 부울경을 더 붙이면 사실 굉장한 힘을 갖고 나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정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초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러니까 당의 자세는 방심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이제 이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사적인 승리를 원하고 있는 국민의 어떤 이런 변치 않는 흐름에 답하자 이런 각오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전력 투구하면 그 결과는 역사적인 승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 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어째나 저째나 해도 선거 나갈 사람이 없으면 선거 못 뛰는 거고. 저 당연히 부끄러운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이번에 그 영입하신 분들 언론 출신인데 사실은 언론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영입했는데 길환영 씨는 지금 충남 천안 갑에, 배현진은 지금 송파 을에 지금 지역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길환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우리로 오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한테 잘린 사람이거든요. 참. 근데 박근혜한테 잘렸는데 어떻게 잘린 정당에 또 들어가가지고 후보가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고, 뭐 배현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뭐 유명한 분이다 그랬더니 악명 높은 분이지 어떻게 그게 유명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지만 후보까지 못 갈 거라고 봐요. 정글 같은 곳에서 시점이 뭐 지역위원장 정도를 준다고 하면 공천도 하겠다는 의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 공천 주겠다는 건데 지금 앞으로 80일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이분이 했던 행적이 별로 지금은 이제 국민들 앞에 충분히 소개가 안 됐잖아요. 내 뱉은 말 갖고도 다른 사람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지지율의 차이가 없을 거여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경력도 없고 뭔가 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송파 같은 노른자의 땅에 그냥 내리꽂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준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배현진이 후보가 못 될 가능성이 제가 100% 공감합니다. 지금 유영아 씨가 이 지역 아니었나요? 그랬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을 전략 공천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정당입니까? 그러네 진짜. 유영아를 전략 공천을 해야죠. 네. 유영아를 공천을 못해서 결국은 최명길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 입으로 여러 말 합니까? 또 출당당한 분이라서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네요. 누가 출당을 당해요? 출당할 때 그랬습니다. 출당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예요. 유영아 씨는 그 당에 계속 속해 있나요? 아니 어쨌든 영입을 해야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씨보다 유영아 씨가 더 유명하죠. 자, 둘이 막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잊지 말자 유영아, 그렇지, 상계하자 그렇지. 유영아. 그렇지. 네, 유영아는 뭐 하십니까? 뭐 지켜줘서 미안하다. 소속이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프로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드디어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정의당이 결국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실무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정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21석이 확보가 됐다 그러고요. 민주당한테는 사실 좋은 점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밤이당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근데 원내교섭을 할 때는 그 상대가 적은 게 대화할 때는 여당에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밤이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초록은 동색이지만 이번에 민평당과 그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어느 분이 되냐에 따라서 전선이 2.5 대 1.5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는데 원내 협상이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고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공동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반반이 돼서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정의당과 평화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저쪽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직접 바로 뭐 이렇게 함께 결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어차피 존재하는 것인데 일정하게는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정의, 이분들이 사실상은 24석 정도 가진 거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에 지금
그 3명, 세 명 포함하면은 네. 그 정도면 힘을 좀 일단 갖는다고 보고 저쪽이 27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그 바미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이 네. 민주평화당의 대변인으로 임명. 그건 진짜 거매지긴 해요. 진짜 너무 심하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저는 대변인도 있고 연구원장도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예. 출당 시키겠네 거다. 아니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내보내 주면 되는 거지. 출당시키겠어요. 예. 근데 정의와 평화 이 모임은 이중대란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지금 이번 개헌 문제만큼은 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하지 말고 국회에서 하자고 지금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일단 참 그 정치인들 신기해요.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왜 막고 나섭니까? 헌법 정신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이중대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는 제스처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이중대 삼중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좀 묻어가면 훨씬 더 좋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헌법 정신을 왜 스스로 훼손합니까? 헌법에 대통령이 제한 발의권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고 정치권이 그 나름대로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면 그런 소리가 국민들로 박수 받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신뢰도가 훨씬 높은데. 그런데요. 지금 이제 사당 체제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사당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지금 이거 바른미래당은 사실 컨벤셔널 거도 없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7%. 예, 욕은 욕대로 먹었는데 후보도 못 내고.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승민 경기도지사 그리고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또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분위기상 완전히 전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논평을 냈더니 뜻하지 않게 남경필 지사가 부르르 떨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이렇게 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자유한국당이 후보로 낸다고 전략공천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올드보이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선거연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선거연대 아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석연 법제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선출될 때 문제가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간섭법이라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막말하고 정말 대통령 임기 단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인정 안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막말 올드보이 했더니 예의를 갖추래요. 그냥 어그로꾼인데 내가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첫 번째는 그러면은 이석연 전 처장의 법제처장의 두 가지 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동의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의를 갖추라고 하면은 먼저 대통령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는 게 또 예의 아닌가요? 그거고 세 번째는 아니 남경필 지사가 느닷없이 이석연 법제처장에 대해서 왜 두둔하고 나오는지 혹시 뭐 지위를 변동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듣고 되게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지 않았던 말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하시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아이고. 남경필 지사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 양반은 지금 선거 컨셉이에요. 각종 방송 나가는 것마다 나 이혼했어. 내 자식 문제로 가슴이 아파. 그게 선거의 전략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컨셉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박종희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남경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안 나오니까 내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적인 그 개인 뭐 개인사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략 공천하려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에 이어 홍 대표의 전략 공천 전략이 꼬이면서 인물난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여기까지 사실 온 거고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전략이랄까 지금까지 공약 비슷한 건 지방선거에서 제2등의 당으로 올라서서 그 힘으로 사실은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이건데 이 상태로라고 하면 당을 만드는 의미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네.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처럼 차라리 민주평화와 뭐 정의당 이런 교섭단체가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아질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곧 2당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사실상 27명 당인데 당직자 수가 200명이 넘어요. 그 더불어민주당보다 많다면서요. 저희 그래도 214명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1등이고 저희가 2등이에요. 네.
바른미래당도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은 사실상 이 당직자들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잘려나갈 그렇죠. 거라고 보는데. 아이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얘기만 잠깐만 할게요. 백의정군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이 양반은 자기 말을 지키는 법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불과 얼마 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갖고 당대표 내가 되는 이유가 당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어서 끌어올리겠다. 안 됐어. 그러면서 또 바른정당하고 합치면서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 물러나고 해라 하니까 합당시켜놓고 물러나겠다 해서 물러나긴 했어요. 그걸 백의정군 하겠다 했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요. 안철수 대표가 카메라에서 사라지니까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은 했는데 유승민만 나오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이 사라졌다. 그래서 민평당이 온전히 그 효과를 다 가져가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카메라에 등장해야지만 이게 바른과 국민이 합당한 당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간 사라지고 나타나고 이런 당대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를 안 하는 거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당대표에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 정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패할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이 참패를 하면 그다음에 정계가 출렁출렁 될 때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과 모종에 뭐가 있을 때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뒤에 그다음에 본인의 스탠스를 잡겠죠.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의 다스처럼 실소유주에 가깝잖아요. 그럼요. 그 개념이죠.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당무회의 같은데 이제 이 양반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딱 앉아 있는 상태가 되면 안철수의 아바타인 박주선 같은 경우에 무기회가 좀 더 쏠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가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사실상은 서울시장 그 당내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돼버리고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는데 이런 걸 이름하여 정신승리라고 하거든요. 계속 잘 될 거야 하는데 잘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왜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석 하나도 없어도 다음 선거 때 의석이 막 생길 것이 예상되는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선거를 치를 때마다 쪼그라드는 분위기면 이게 언제부턴가는 나중에 가장 안철수를 따랐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안철수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책임론 때문에. 그 폭풍 전야 아닙니까? 내가 안철수 대표가 걸었던 길을 보면 처음부터 뭐 어느 시기까지는 그냥 아예 쉽게 생략하고 새정치연합에서 안철수 김한길 이렇게 있다가 결국 그것이 이제 깨지고 나가서 또 뭐였죠? 안철수 천정배였나요? 어떻게 되냐? 누구 공동대표였죠? 안철수 천정배였죠. 천정배였다가 국민의당. 그 다음에는 누구였죠? 하여간 그런 식의 계속 하는데 박지원. 하여간 그게 이제 계속 깨지고 바꾸고 깨지고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이었다가 다시 이제 뒤로 빠진 것인데 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회전 하다가 이제 우러 가다가 다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는 그 길을 하나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후보로 대선 후보로 링에 오르는 것은 전 끝났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씨는 지금도 정신승리하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젊어서 끝났다고 좀. 아니 의미 있는 후보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깨닫는 순간이 오면 정치 은퇴거든요. 사실은.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씨의 정신승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새정치라는 게 참 힘들구나. 쉽게 풀리지 않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걸 이겨내고 새정치의 최고봉에 오른다. 이런 식의 계속 정신승리할 건데 벤치마킹을 아마 YS로부터 찾을 겁니다. 본인만 모르는 새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요. 힘드네요. 보니까. 정치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구나. 정치인들 옆에서 이렇게 약 올리는 재미로 사는 게 훨씬 좋은 전혀 겁니다. 약 안 올라요. 두 분이야 뭐 이제 우리 내 편이라 약을 못 올리는데 방송 멀리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 오르시겠어요. 저쪽 사람들이 안 들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목으로 달면 그분들 꼭 들으세요. 방송 듣고 하는 얘기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나요? 누가요? 반대편에서? 누가? 아니 그 반대편에서 우리 반대편에서. 설마. 그렇지는 않죠. 눈치 보고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미 뛰어내릴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때 봤더니 아니 광역은 아니더라도 뭐 특정 지역 같은 데서 뭐 하다못해 시의원, 구의원이라도 좀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거의 뭐 완전 당 쪼개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의미가 없이. 알겠습니다. 패럴림픽 폐막하고요. 다음 주
내일부터 방송 나가는 오늘부터는 이명박 씨가 구속돼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모습일지 몇 호에서 근무하고 계실지. 네, 그러니까요. 정말 기대가 큰 한 주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시민의 손을 잡고 서울의 미래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저 정봉주 울지마 정봉주 힘내라 정봉주. 이명박과 정면으로 맞서 다스와 BBK 진실을 외쳤습니다. 즐겁게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 정봉주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정봉주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9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고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오늘 폐막하죠. 네, 어제 아이스하키 예. 이탈리아랑 감동이었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눈물 막 펑펑 흘리고 마지막에 동메달이잖아요. 네. 아이스하키가 워낙에 이제 격투기 수준이잖아요. 네. 그 얼음판 위에 격투기 수준인데 이분들은 진짜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막 온몸을 다해서 투혼을 다해서 경기를 했고 그다음에 끝난 뒤에 대형 태극기를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 안에 깔고 애국가를 다 함께 합창을 했어요. 그 보러 온 국민들과 함께 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네. 아이스하키 보면 경기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눈물 나던데 장애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썰매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진짜 힘들겠다. 네, 진짜 이런 힘들고. 생각도. 네. 그러니까 같이 그 경기를 보면서 호흡하는 것조차도 호흡하는 것도 힘든데 그분들은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응원전도 되게 볼만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앉아있는 쪽에 우측에 한 100여 명의 분들이 쫙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왜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경기 관람 후에 백백에다가 태극기 두 개 걸고 막 이렇게 힘차게 걷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한 100여 명의 아저씨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태극기도 안 흔들고 가만히 앉아 계셔요. 왜 그렇죠? 제한군인의 왜 복장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태극기를 안 흔들어서 제가 어저께 생각을 딱 한 게 이제 드디어 그때 왜 탄핵 반대하던 분들이 서서히 소멸해 가잖아요. 그때 이제 촛불을 들고 저희가 태극기를 사실은 촛불 때문에 두 손으로 다 못 들어서 한 손에 피켓, 한 손에 촛불을 들었잖아요. 이제 촛불 들 일이 그닥 없다고 보면 이제 태극기 집회를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저께 현장에서 봤어요. 무슨 말씀 하실래나 했네. 이거 근데 김정숙 여사 그 부분은 진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 네 분이 같이 이제 응원을 했는데 관중석에서는 처음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제 전광판의 화면으로 이제 대통령님과 여사님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일어나신 분이 김정숙 여사님이에요. 복장도 윗옷이 아이스하키. 먼저 일어났다는 건 아마 환호. 환호가. 그러니까 워낙 경기장에 늘 계셨으니까 패럴림픽 경기장 응원을 했으니까 여사님에 대한 인기가 사실은 현장에서 훨씬 익숙했겠네요. 죄송합니다. 대통령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저께 현장을 목격하고 대통령은 굉장히 머쓱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응답하고 여사님은 양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복장 경쟁에서 졌어요. 이미 동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복장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사인한 걸 입으셨고 대통령님은 평복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어저께 두 분의 경쟁에서 영부인이십니다. 영부인 남편 문재인이십니다. 이거지 뭐.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하시니까 관객들이나 선수들이 진짜 응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힘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본인이 예술을 하신 분이라 갖고 있는 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3월의 눈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오현경 선생이 네네, 하시는 굉장히 감동적인 연극이에요. 근데 그날의 연기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현경, 손숙 두 분이 했는데 손숙 선생을 오랜만에 뵈려고 끝나고서 대기실에 갔거든요. 네. 근데 나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 와 계시더라고. 우리 김정수 여사. 진짜 열심히 하시네. 곳곳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슬슬 다니시고. 문화예술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네. 금요일 날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4% 나왔는데 네. 비하인드로 김정숙 여사 지지율이 95% 나왔습니다. 나머지 5%는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고요. 이명박 지지율은 없습니다. 그 비하인드는 믿을만합니까? 비하인드니까요. 이거는 뭐 루머라고 하죠. 만들어낸 뉴스. 근데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0%잖아요. 네. 마이너스인 거죠. 참 진짜. 이거 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방송하는 일요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밝으면 언제 이명박 구속영장이 나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명박 구속영장 치는 날짜 월, 화, 수, 목 언제 열어보십니까? 이건 그냥 재미삼아 내기하겠습니다. 20일. 20일 네. 화요일. 네. 원장님은요? 내기를 위해서 21일 수요일. 21일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은 검찰에 소환 조사 받은 게 14일이니까 딱 일주일 되는 게 21일이거든요. 한다면 21일이. 20일 다시 저는 수정. 20일 날 해서 21일 날 지면에 도화 각 언론 지면에. 이거 그냥 시간의 기다림이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요? 구속영장 청구도 그렇고 발부도 그렇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씨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고 해서 결국엔 나오는 이야기가 이명박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10만 달러 건 외에는 다 부인했다 그러는데 갖다 나와서 지금 바뀐 기류는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본다는 게 그 이명박 쪽의 기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죄가 20가지인데 어떻게 그거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인정도 안 했는데 자신의 수수 혐의도 인정도 안 했고 다 가족 특히 뭐 이상은 형님한테 67억을 빌렸다 때 이상은은 모른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최측근들도 다 지시에 의해서 했다 했는데 지시한 바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이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심지어 2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뭐 꼽 징역 곱하기 100회도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정말 자세하게 검찰 조사 받는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나오는데 그중에 다스 법인카드 부분이 검찰 쪽에서 나온 거더만요. 저는 그 어떤 언론사들이 특종 발굴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명박 씨가 들어가서 조사를 딱 받는 과정에서 실소유로 조금 이렇게 안 움직이는 날 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뭐 방문 조사할 수도 있다, 서면 조사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서면 조사로 할 경우는 검찰이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걸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녹화, 영상 녹화기까지 들고 갈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용을 받은 영부인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정말 희한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도. 민주적인 질서에 의한 그 선출 이후로는 없는 거죠. 최초의 분이죠. 지금 그 성동조선인의 뭐 해서 이상주 통해 가지고 5억 원 받은 부분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경천 동지알 뭐 요즘에 명품백 안에 들어있는 돈. 명품백 안에 해서 뭐 강기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멕스 수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 그 대우조선해양 그 건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100짜리로 이제 꽉꽉 채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정말 돈 좋아하시나 봐요. 싫어하는 분 있나요? 전 싫어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뭐 제가 현금이기 때문에 네.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금. 원장님 돈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 좋아해요. 출연료 좀 많이 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욕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도 돈 좀 벌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때 제 자산이 원장님보다 많은 한 뭐 몇십억 정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회사 지분이네 뭐네 해갖고. 근데 피크점에 올랐을 때 사실은 제가 쓸 수도 없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주식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혼란은 다 날아가니까 어느 순간에 철학적 관점이 생겼어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이명박 씨가 이걸 어느 시점에서 스톱을 했어야 되는데 스톱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결국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늙어갈수록 적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런 철학적 관점이 꼭 돈이 없어진 다음에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어. 평생 갖고 있잖아요. 늘 갖고 있으니까. 온몸으로 갖고 있으니까. 두 분들 왜 재산 공개 해보신 적 있죠? 네.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나 궁금해 죽겠네. 검색 안 해봤네 내가. 저요? 신고할 때? 2억 5천에서 3억. 네. 진짜 이쪽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아니요, 우리 쪽에도 부유한 사람 많아요. 최근에는 많아졌는데. 네, 많아요. 그 진짜 눈물 날 때 있어요. 재산 공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이쪽에서 민주운동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마이너스도 있고 2억 5천이면 이 동네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 집 한 채 값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월세 살았거든요. 강남에서.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럼 압구정동요. 그럼 와 그래요. 그래서 월세인데요. 와 이제 알았네. 우리 김현 대변인의 그 현금 보유는 현금이 많은 게 아니라 현금만 조금 있는 거네. 아니 그렇죠. 다른 건 없이. 부동산도 없고. 지금은 있어요. 저도 저기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진짜로? 저 지금 있어요. 푸나님. 안산 선부동 동명벽산 블루밍 아파트 108동 203호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뭔데요? 어떻게 보유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 국회의원 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미력 하나마. 그러고 융자 내가지고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1억은 융자. 지금 김윤옥 같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한 번에 5억 받고 이러는다는데 지금 총 재산해봐야 그 겨우 3억 정도인 거잖아요. 겨우 3억 아니고요. 3억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괜히 눈물 나고 불쌍하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만 해도 뭐. 근데 검찰 조사받고 구속되는 사람이 더 눈물 나는 거죠. 한때나마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마음 편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관점도 대부분 없으면 생기더라. 우리 지금 바나나 우유 넣고 하잖아요. 아침에 바나나 우유. 근데 마음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소환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마음 행복하진 않아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공범들이 구속돼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사유들입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0년간 물증 없애기와 주변 입단속 정황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 도곡동 땅과 관련한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졌을 때가 그렇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이영배 씨가 차명 계좌를 관리하던 명의대여자 A씨를 빼돌리고 입단속을 지시한 게 알려진 겁니다.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는 A씨에게 입마금 대가로 4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BBK 특검 수사 때도 다스 본사에서 상당한 분량의 문서가 파쇄됐다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이병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목록과 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말에도 수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2013년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동영 씨에게 요구해 이 회장 명의로 된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스 직원들에게 이 회장 앞으로 나온 배당금을 해당 통장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 부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배당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시영 씨는 배당금 중 수억 원을 전세금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받은 다스 배당금도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직이 이병모 씨가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배당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과 권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로 각자 지분을 더하면 70%가 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정황에 대해 다스의 실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서 밀려나 광야를 헤맨 지 10년이 됐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BBK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1년 감옥 생활을 했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잃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민주당 복당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BBK 무죄인과 동시에 당원 자격은 자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10일 전 바로 이곳에서 저는 이런 주장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안에 악의에 가득 찬 허위 보도는 저를 가장 추악한 덫으로 올감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철조망을 뚫고 이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데 10여일이 걸렸습니다. 살점은 다 뜯기고 피는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친정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입니다. 온갖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저 정봉주를 막지 못합니다. 서울시를 위한 10년 동안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 저는 이제 주가 사실 아니면 부인이 이렇게 10년 동안 4억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명박 씨가 허를 찔렸다는 부분이에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검찰이 그걸 물으니까 좀 당황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형님이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형한테 밀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핏 본 것 같은데 친척들이 썼다 이렇게 대답을 했나 그렇죠. 보죠. 사용처가 주로 외국에 나갔을 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백화점 썼는데 이제 카드를 쓴 시점이 김윤옥 여사가 외국 나갔던 시점하고 똑 떨어진다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아니, 거죠. 그 답하기는 아예 그냥 친척들 며칠 쓰도록 카드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디에 나왔더라고. 근데 뭐 예, 지금 예. 말씀처럼 그런 거는 뭐 사용처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외국 나갈 때 카드 쓰지 말라고 빌려서 쓰지 말라고 현금으로 다 쓰라고. 다 쓰라고요? 다 쓰라고. 다 쓰? 현금 쓰고도 얼마나 부족하면 카드까지 쓰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대선 나가가지고 이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딱 제기되는 순간 그 후로부터 2007년까지만 썼다는 거죠. 예. 그 후로부터는 안 썼다 그러는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다스 실소유주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김윤옥 여사만 쓰는데 참 그 좋은 집안이에요. 보면은 그런 논리력이 있죠. 다스가 가족 회사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명박 씨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상은 씨도 법인 카드를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회장님도 못 쓰는 카드를 이명박 부인은 회에 나와서 펑펑 쓰고. 야. 뭐 우애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재수 씨에 대한 우애. 재수 씨를 특히 사랑하시요. 이명박 부인에 대해서는 법인 카드를 발행하시는 본인도 못 쓰시는. 옛날 같으면 가족상이네.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이명박 수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 뇌물이나 다른 쪽에서 받은 사적 용도의 어떤 뇌물보다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 뭐 이렇게 반 정도는 다스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것인 경우에 예를 들어 삼성으로부터 받은 뭐 뇌물 있잖아요. 소송비 같은 거. 나머지 다스랑 얽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그게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게 사실상 인정이 되면 이명박의 웬만한 죄들은 다 죄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인 그 예상은 다음 주 내일부터 해서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했을 수도 있죠.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검찰이 MB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컨대 뭐 20일이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사를 조사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수사의 원칙으로 보면 조사를 끝내놓고 영장을 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다음 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말 같은 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조용히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거든요. 저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재판 때 일요일 날 비공개리에 조용히 들어갔다 나왔어요. 요새는 카메라들이 집 앞에 24시간 안 있나요? 있겠죠. 뭐 방법을 강구하겠죠. 차는 사실은 뭐 여러 차가 있고 블라인드 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 측에 대한 뭐 이런 그 언론의 관심도는 주목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해야 돼요. 했을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언론의 일반적인 예상은 이명박 소환 후에 부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구속영장 치고 나서요? 그럴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 그래서 뭐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오후에 나왔거든요. 한 7시간 조사받고 저는. 아이고. 그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비공개 조사는 이제 날짜도 사실은 조금 미리 늦춰놓고 한다고 해놓고 땡기는 수가 하고 있어요. 네. 또 언론이 상대적으로